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 같은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을 사려는 분들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를 내놓아야 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가끔씩 거래되는 집들이 크게 떨어지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서 작성한 지수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때문에 반사이익을 크게 얻고 있는 나라도 유럽에 있고, 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고, 그러니 매수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있고, 당분간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또 신중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를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집중적으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격대를 보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이제 상승세는 당연히 끝났고 꽤 하락폭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고, 일단 뭐 내린 거는 맞지만 대세 하락으로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론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세 하락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폐기하고 보면 꽤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지금도 좀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적어도 작년 오른 거 반납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거든요. 20% 1년에. 예, 1년에. 그래서 2001년 그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는데, 네. 그건 좀 조정이 꽤 나오지 않겠느냐. 그 대부분은 조금 조정으로 반납하는 게 나와야 예. 시장이 좀 매력적인 레벨이 되지 않겠느냐. 즉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 정도 레벨로 돌아가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적정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네. 작년에 오른 20%는 반납해야 되지 이거는 않겠느냐. 좀 버블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역대 최고가에서 한 20% 내려온 가격 정도가 어떤 아파트 단지든지 대략 그 정도에서는 거래되면 뭐 이해는 된다는 느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 관련 기관인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 말 그대로죠. 지금의 금리와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때 네. 가계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이걸 측정한 건데, 이제 100이면 소득이 100만 원이면 25만 원 정도는 이자랑 원리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 얼마냐면 204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25% 정도가 100포인트니까 네. 전체 소득의 지금 한 51%, 52%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쓰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 그래서 이제 금수저 아니고는 지금 서울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역사적인 평균이 더 중요한데, 역사적인 평균이 서울은 원래 비싸니까 한 30% 정도 부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1% 정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임금도 많이 오르니까 그죠?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더 오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여기서 한 10% 정도 좀 빼주고 하면 이자율은 안 빠질 것 같으니까 한 1년은 안 빠질 것 같다고 보면 이 집값이 20% 빠져야 역대 평균 레벨로 내려간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한 10%는 떨어졌습니까? 역대 고점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안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7월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게 이제 좀 사연이 있는 매물이거나 또는 약간 비인기 네. 층이라든가 또는 증여성 거래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호가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살펴보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아, 올해 들어서 이미 더 집이 올랐다고요? 연초 대비? 상반기 3월까지 올랐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건 한 20%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고 올랐다. 네, 그래서 7, 8월 2달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7월도 이제 아파트 가격 기준, 호가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한 0.2%, 0.3% 떨어진 정도. 네. 6대 광역시가 좀 떨어졌다 그래도 0.34% 정도. 이 정도 7월에. 떨어진 거고 심지어 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서초라든가 성동 같은 지역은 지난달에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을 평가하면 하락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네. 그냥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게 오히려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양극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서도 도봉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0.6% 이게 평균이 0.6% 빠졌다는 건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네. 이 호가 기준으로 또 성북구가 0.4%, 노원구도 0.4% 정도 빠지는 거 보면 서울 시내 내에서도 확실히 인기 지역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 전국으로 보더라도 서울은 단단하고 지방 부동산 위주로 좀 조정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부 서울의 강남 또는 송파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 갑자기 급매물 나왔다라는 게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네. 전세 끼고 매매가 안 되잖아요. 실수요자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구매할 수 없죠. 그 금액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분 아니고 날짜 일정도 다 맞출 수 있는 분 아니면 네. 손을 대기 어려운 매물들에서 저층 위주로 나온 급매물을 일반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앞으로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 보니 그런 뉴스에 다들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정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얼마 기간 동안 대개 조정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전후한 조정을 보면 6년 조정이었고요. 94년부터 빠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비해서 2010년 하우스 푸어 사태 때는 4년 조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보단 짧을 거다. 우리는 이제 기대는 하지만 그게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르고 저희 생각에는 내년 여름 정도가 되면 제일 힘들 때일 것 같다. 이유는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전세를 많이 올리고 했던 게 작년 일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여름이 아마 전세 가격을 가장 비싸게 주고 들어간 분들인데 그게 내년 여름에 나오잖아요. 2021년에 들어갔던 전세가 내년 2년 정도 아마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주변 내려갈 테니까. 전세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전세를 끼고 급등한 전세를 끼고 추가적인 돈을 투입해서 집을 산 분들이 갭 투자인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 있는데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되는데 비해서 집값도 물론 작년은 올랐겠지만 올해부터 시장의 가격이 조정이 나오고 매물이 잘 소화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네. 이분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실제로 최근 여러 경매 관련 전문 기업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경매 물건을 보면 네. 최근 들어서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입자한테 전세금 못 내주고 결국 경매 돈은 들어가는 없고 네. 세입자는 그럼 경매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유찰되는 그러니까 네. 1차에서 전부 다 낙찰됐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09%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90%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서울도 93%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유찰되는 비율도 한 70% 가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유찰되면 2차에서는 20% 정도 가격 할인된 상태에서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는 낙찰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좀 보인다라는 건 안 좋은 신호다 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으니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부담이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산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가격에 지금 이 금리를 부담하면서 사기는 어렵다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올 때마다 뚝뚝 하락 거래가 일어날 것 같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다들 기대했던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지금 전면 금지돼 있는 거 네. 풀어준다든가 규제 대상 지역들을 해제해준다든가 하는 네.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데 최근 정부가 아직 집값에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태도들을 보이는 것도 예.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금리가 얼마나 계속 이렇게 상대적 고금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물가도 좀 잠잠해지고 지금보다는 그럼 금리도 오르는 거는 좀 줄어들고 또 내릴지도 모르겠고 말씀하신 그런 규제들도 지금이야 좀 부동산 가격 내리라고 잠깐 그 규제를 안 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또 풀 규제는 또 풀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뭐 다시 반등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는 어떻습니까? 위험합니까? 아니 뭐 희망의 영역이다 아직. 예. 그러니까 현실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정부의 규제, 금리 이 둘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경기죠.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미래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 사기 어렵죠. 대표적인 게 2020년 초반, 네. 19년부터 2020년 초반에는 실제로 꽤 시장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대단히 낮았는데도 경기 나쁘니까 네.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경제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연초 대비 뭐 지난해 대비해서 고점 대비 아무튼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네. 이건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미국의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어제 6%를 뚫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금리가 시차를 두고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뭐 제가 성경제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금리들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 금리 안정돼야 가는 건데 예. 저 정도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그 다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겠는가? 쉽지 않겠죠. 이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안타깝지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에도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는 천천히 꺾이니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미래 전망이 아무리 주택 시장이 밝다라고 애써 생각을 하더라도 이 가격에 매력 있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네. 대대적인 규제 완화. 심지어 뭐 2014년 9.1 대책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당시에 했던 것처럼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분양가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신규 택지 전면 중단 같은 초강력 대책이 나온 다음에야 시장이 1, 2년 그것도 지난 다음 회복됐던 사례를 네. 본다면 일단 내년까지는 특히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좀 시장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니 저는 저가 매수는 좋은 전략이지만 그걸 너무 급하게 내년에 산다, 언제 산다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좀 더 따져보며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라면 지역별로는 그래도 여기는 좀 덜 떨어질 겁니다. 여기는 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칼같이는 못하지만 예. 일단 입주 물량 기준으로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지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물량 많은 곳.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보다 많은 곳. 네. 앞으로 1, 2년 사이에 많은 곳.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대구, 예. 충남, 경북, 경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일단 인천이 좀 걱정스럽고 많이 지어졌다. 대구, 이거죠. 경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위험스러운 게 왜냐하면 차라리 뭐 충남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경북 같은 곳이야 입주 물량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주택 구입 지수나 이런 부담 지수에 비해서 거의 비싼 집들은 아니죠.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또 실제로 예. 예를 들어서 경북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러니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지수는 역사적 평균이 31인데 엄청 싸죠.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34예요. 비슷하군요. 예,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이 한 60 정도인데 지금 90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역사적 평균보다 한 50% 정도 고평가돼 있는데 입주 물량이 내년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이 회사, 이 지역, 뭐 이 일자리 수에 대비해서
좀 이 적정가라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고평가됐냐라고 이제 랭킹을 매기면 네. 1위가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2등이 세종, 3등이 경기, 4등이 인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 리스트들이 나오죠. 음. 그러면 경기 인천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이 왜 걱정스러우냐 하면 결국 작년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서 집을 네. 사면서 또 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기 집 전세 살고 있는 걸 대출을 또 받아서 네. 그 중간에 갭 투자의 자금을 마련했다면 실질적인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면서 4억짜리 전세 살고 있던 돈에서 한 3억 정도 빼서 빼고, 예. 5억짜리 집을 3억 전세 끼고 샀으면 2억 주면 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역들이 집중된 곳이 인천 경기인데 지금 입주 물량도 올해 내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는 꽤 낮은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한 1, 2년간 계속. 특히 전세가 빠진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빠지면 추가적인 전세담보대출이 안 될 거고. 네.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들의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예. 전세담보대출이 안 될 것이고, 더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번 기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뭐 투자라든가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뭐 다주택자들이야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치면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시나리오별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짧고 굵은 조정. 그래서 아까 뭐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기준, 네. 급등했던 지역 기준으로 고점에 나왔던 신고가 매물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1, 2년을 보면 이건 살만한 레벨로 돌아가지 않겠냐. 아하,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 반면 예.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들은 그보다는 좀 더 눈을 더 낮게 낮춰서 잡으면 안전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서울이야 이미 비싼 상태에서 네. 작년에 한 15, 16% 올랐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부 특정 지역의 또 특정 단지들은 작년 2배 오른 단지가 속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지역들이니 작년에 2배 오른 데가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에는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신도시들 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2기 신도시 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도 잘 마련돼 있지 않고 특히 도시 기반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인데 교통망의 확충이 잘 안 되다가 이제 남양주 별내 선이라든가 4호선 진접 그리고 인천 2호선 연장 구간, 7호선 연장 구간 등등 그리고 그 신안산선 구간 벌써 4개가 네. 딱 떠오르죠. 그 4개 구간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GTX 기대까지 부각되며 미분양 났던 아파트조차 거의 다 소진된 건 물론 거기서 2억씩 3억씩 오른 지역들이 속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교통이 안 좋을 테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중전철, 그러니까 아주 대형의 전철은 개통 시기가 연장되는 게 일상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8호선 연장 구간이라든가 4호선 연장 또는 신안산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는 큽니다만 네. 그게 이제 생활 여건들은 안 좋으니까 전세는 못 오르거나 쌀 가능성이 생기면 이 지역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먼 미래를 보면 버틸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교통 호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들도 다 마련되는데 작년 급등했던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나오는 지역들은 좀 꼬이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좀 들어가서 사고 난 다음 더 가격이 내려가는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지역이 전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니까 상당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사볼 만한 대상들은 된다. 근데 신중하자. 예,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직 좋은 타임도 아닌 것 같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래가 일단 실종된.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했던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얼마 내리지 않은 매물들이 나오니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적극성이 없는 시장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부동산 시장 변화되면 한 번 더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광고 듣고 바로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바람에 유럽 국가들은 요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네. 뭐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겨울에 추울 것 같다는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사실은 수력 발전으로 이 자국에서 쓰는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빙하 녹은 물로. 한편으로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을 걸어 잠그면서 노르웨이가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익도 늘었겠죠. 노르웨이의 에너지 수출액이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좀 말이 나오는 게, 만약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투자 손실만 크게 안 봤으면 이번에 그 가스 수출 수익이 엄청 늘어서 네. 노르웨이 1인당 GDP가 대략 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1인당 GDP와도 같은 수준인 4만 달러는 됐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국부 펀드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네, 가스 팔아서 돈 버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네, 그 노르웨이가요, 북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을 모아서요, 국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굴리고 있군요. 네, 그런데 예. 그 규모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70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이 국부 펀드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약 한 229조 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9조 원, 229조 원이 우리 돈으로요. 밝히면서 좀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구글, 애플 이런 주식 샀다가 여기도 좀 물린 모양이군요. 네. 손실 입어서. 그것까지도 투자가 잘 됐으면 가스 판돈도 늘어나고 해서 올해 완전히 노르웨이의 해였겠는데. 네. 노르웨이는 이제 전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풍부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은 뭐 이렇게 화장실 불 누가 안 끄고 나면 누가 안 껐어. 지금 유럽에서 전기세가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노르웨이에서는 화장실이나 어디 건물을 불 끄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왜 어차피 뭐하러 꺼? 막 약간 이런 그렇대요.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하기야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니까 우리가 지금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전기예요. 네. 얼른 불 켜고 들어 나오세요. 이런. 노르웨이 사람들 강원도 사투리 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다음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네. 미리 불을 켜놓는 네. 그런 매너를 좀 발휘하자. 네. 그렇게 본인들은 전기를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쓰면서 가스도 파는 바람에 요즘 올라간 가스값 그대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보기에는 평소라면 뭐 비싸게 받는 거 이해되는데 우리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비상인데 그 이웃 나라가 그 값 다 받으려고 그럽니까? 라는 말도 하고 싶겠어요. 노르웨이에 대해서. 그렇죠. 하고 싶은데 사실 그 가스 가격이 한창 치솟을 때 그 가격 그대로 비싸게 사가던 유럽인들이 사실 큰 불평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만 아니면 좀 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주로 중동이나 뭐 북아프리카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어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우방국이자 또 평소에 사람 친절하기로 소문난 노르웨이에서 만든 가스니까 좀 불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도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컸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EU에 대한 수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는 그 가스 노조 파업까지 막으면서 생산을 늘린 바가 있거든요. 가스를 많이 캤다. 네. 네. 그런데 이 에너지 위기가 심화가 되면서 노르웨이가 전쟁으로 인한 폭리를 취했으니 횡재세 또는 뭐 이익 기부금 같은 거를 조금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같은 유럽 국가로서 좀 선두적으로 본인들이 좀 가스 가격 인하를 좀 이끌 수 있지 않겠냐. 좀 싸게 주시오. 네, 그런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다음 손님
그러겠네. 근데 노르웨이도 네. 사실 유럽 연합 EU 국가들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좋겠어요. 네, 수출 규모를 뭐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했긴 했었는데 가장 네. 최근에는 나중에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로 현재 가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장기 계약에 좀 동의해 볼 수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호의적으로 네덜란드 총리가 노르웨이 총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시가보다 좀 싸게 주고 노르웨이야. 그 대신 내후년이랑 그 다음 해에는 시가보다 좀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가 살게. 그런 계약을 합시다라는 말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일단은 그러고 있고 좀 미안은 하겠네요. 이웃나라 힘든데 본인들은 뭐 계속 돈 주체 못하게 들어올 테니.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는 요즘 돈을 별로 의외로 못 벌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석유 캐는 비용이야 어차피 기계 돌리면 되니까 사시사철 늘 비슷한데 석유 판매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예. 특히 요즘같이 유가가 좀 상당히 비싸졌던 때는 나이지리아의 석유 시추 회사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싸게 캐낸 석유를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거든요. 노르웨이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공사한테 네. 마치 한국전력처럼 지금 당장은 좀 원가가 비싸졌더라도 석유 판매 가격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받던 그 값 받고 계속 석유 팔아라.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 1리터당 나이지리아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뭐 한 2,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1,000원? 1달러가 안 됩니다. 1달러가 안 돼요? 예, 42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리터당 한 600원 정도 되죠. 이거는 원유의 그 정제한 원가보다 더 싸게 파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2020년 이후에 2년째 거의 제자리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정부가 휘발유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휘발유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겠죠. 싸니까. 반면에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요즘 나이지리아는 원유 생산량이 50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아하. 예, 이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정부 정책 덕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석유를 이제 싼 값에 구매합니다. 네.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에 팔고 있어요. 와.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웃나라 주민들만 싸게 사니 좋겠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휘발유 인센티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석유공사는 돈이 부족해서 유전 개발에 뭐 힘을 쏟지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면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나라에서는 누르기만 하고 네. 나이지리아 석유공사도 돈 못 벌고 나이지리아도 당황스럽고.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인들이 요즘 그 럭셔리 자동차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만만치 않다. 그런 뉴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지난 6월 럭셔리 브랜드 신차 판매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17.3%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BMW, 벤츠,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요즘 도로에서 뭐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량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워낙 중저가 브랜드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미국의 국산차죠.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가 가장 흔하고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 다음은 도요타, 혼다, 현대, 기아차가 주로 많이 팔려요. 네. 근데 그나마 뭐 벤츠, BMW는 원래 보통은 한 25개 브랜드 순위 중에 뭐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중간쯤 이렇게 되거든요. 독일 차는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군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페라리 같은 그 슈퍼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7월까지
매출이 5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6%가 증가했다. 이런 오, 부분입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도요, 그 페라리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중국하고 미국에서 수요가 강한 덕분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미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었어요. 미국인들이 갑자기 페라리, 람보르기니 좋아하나 보네요. 근데 이게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마 반도체 문제로 인한 이런 자동차 공급에 제약이 없었다면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량이 더 높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뭐 럭셔리카 좋은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들 갖고는 싶겠죠. 저도 뭐 돈 있으면 갖고 싶기는 한데. 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건 사람들이 돈이 좀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미국인들이? 그러게 요즘 물가도 올라서 어렵다 이러면서 네. 무슨 돈으로 누가 이렇게 사나 봤더니 주로 뭐 IT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 중심으로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부를 얻으면서 네. 이 럭셔리 자동차 구입하는 모습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그 받은 보조금 많았잖아요. 그것도 있고 주식시장도 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뭐 집값도 많이 올랐었어서 예. 거기서 좀 수익을 낸 미국 가정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언급한 반도체 문제라든지 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최근 1, 2년 사이에 신차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많이 탄다고 말씀드렸던 포드나 도요타 같은 가장 많이 찾는 주류 모델들이 보다 비싸지고 또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의 폭을 좀 넓히고 내가 좀 더 나은 거래를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고급차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렴한 차도 2년 기다려야 되는 거. 네. 그냥 비싼 거 사볼래 한다는 거죠. 돈도 좀 있겠다. 네, 이게 기사에 언급된 그 슈퍼카 중고차를 판매하는 한 딜러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 얘기를 보면 보통 이 사람이 1년에 혼자서 한 10대 정도의 람보르기니 중고차를 판대요. 근데 지난해에는 30대를 팔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슈퍼카 수요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느낄 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꼭 슈퍼카가 아니어도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브랜드 내에서 고가 라인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모델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반도체가 어차피 모자라니까 네. 10개밖에 없네. 그럼 차 10대밖에 못 만드는데 저렴한 소형차를 10대 만드는데 쓸 수는 없다. 이 귀한 반도체를. 네. 그러니까 비싼 라인으로 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는 게 요즘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전기차를 만들면서 최고급 라인으로 비싼 가격에. 근데 지금 같은 구매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네. 이런 프리미엄 라인을 사려는 구매자들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아니 미국인들이 왜 그렇게 비싼 물가에도 굴하지 않고 좋은 물건들을 저렇게 사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쪽은 그 코로나 때 보조금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원인 분석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데 그래도 저 돈 떨어지시면 뭐 또 다시 검소한 미국인으로 돌아갈 겁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그 모르시는 말씀. 사람이 한번 그 큰 돈 쓰기 시작하고 그 식당에 가서도 저 프리미엄 메뉴 먹기 시작하면 다시 그 돼지고기로 못 돌아옵니다. 그거 차라리 2잡, 3잡을 하더라도 그 소비 수준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그런 논란이 좀 있더군요. 미국에선 그래서 비싼 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미국 뭐 혹은 다른 나라들도 요즘 슬슬 찬바람 분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블룸버그가 전한 기사인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택 시장이 고통스러운 국면으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더블 디짓 프라이스 디클라인스라고 해서 이 네. 두 자릿수 가격 하락을 각오하는 분위기다. 1년 전에 비해. 네, 이런 좀 다소 긴장하게 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어디가 요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답니까?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곳들이 뭐 호주의 시드니,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
뉴질랜드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그리고 미국의 시애틀입니다. 한동안 뭐 많이 올랐던 지역이군요. 유명한 만큼. 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 국내 뉴스에도 이게 번역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국내 뉴스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나라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20에서 30% 급락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뭐 40% 넘게 폭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래프를 잘못 해석해서 보도한 좀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요? 예, 제가 현지 언론하고 통계를 좀 일일이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집값이 30%가 올랐는데 네. 올해 7월 집값이 지난해 최고치보다 1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은 아마 이게 20%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작년 상승치는 반납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2월 정점에서 7.4%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집값이 특히 많이 올랐던 토론토만 볼 때는 5개월 만에 16%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시장 중에 하나였던 스웨덴도 집값은 봄 이후에 약 8% 떨어졌고요. 네. 경제학자들은 15% 하락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질 거면 또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랐다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는 또 그래 정신없이 오르더니 그러면 이제 뭐 집은 좀 저렴해지면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괴롭고 뭐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기사에서는 네. 금리 변화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고 어려워질 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낮은 금리로 빌린 대출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 상승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금융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대출이 있는 가구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 낮추고 개발도 지연시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뭐 어찌 보면 자주 들어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지적은 무엇보다 빚을 진 젊은 층들이 네. 이 같은 급격한 최근의 금리 상승을 처음 겪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들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떤 방식인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요. 네. 보통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의 대부분이 30년 고정금리인데 반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신규 대출 중에 93%가 변동금리라 그래요. 예. 그리고 뉴질랜드는 주담대 잔액의 한 55%, 뭐 캐나다는 올해 초 신규 주택 대출의 60%가 변동금리여서 금리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집을 비싸게 사신 분들에 대한 걱정.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유럽에서 요즘 휴지, 화장지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것도 큰일이다. 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화장지 산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에너지 집약적인 이 제조업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목재를 펄프로 만든 후에 휴지로 다시 만드는 일이 이 네. 다른 종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휴지 도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오르면서 전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공정 비용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화장지 판매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제품 중량은 줄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길이도 줄고 그다음에 가격은 비싸졌는데 올해 4분기에는 이 화장지 폭도 짧아질 거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지도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화장지 만드는데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이진 소장님 세계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또 저희가 놓쳤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준비해놓은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